저는 송혜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호구조사 아닌 호구조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 나는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다, 키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조금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엄청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혹시 나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 혹시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1학년. 1학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네. 제가 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자꾸 얘기를 드렸었냐면요. 지금 교육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많이 느끼시지요? 네, 근데 많이 느끼는데 그걸 내 아이가 이게 해당하는 학년인지 내 아이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먼저 고교학점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 전형이 사실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보내는 이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이유, 본인이 꿈 찾아 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전형도 우리가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학생부입니다. 학생부가 뭘까요? 생활기록부입니다. 저 학생부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고교학점제나 대학 입시 전형에서 아주 굉장히 중심축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데요. 학생부라고도 하고 생활기록부라고 합니다. 생기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고요. 여기에 있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부 꺼졌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부를 왜 관리를 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도 학생들이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왜 학교에서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아? 왜 학교에서 우리 애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불만이 안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부 관리법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정보를 얻으시려면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하실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나면 꼭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 들어가 있는 제가 나눠드린 그 여기 기장궁 진로교육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요 자료는 앞에 있는 프린트된 자료 있죠? 요 프린트된 자료는 그냥 보조 자료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에 집중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구간을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내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오늘 가실 때는 그래도 내 아이한테 필요한 거 꼭 두세 가지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교학점제 한번 보시면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부분 도입, 내년이죠 바로. 그리고 2025년에 전면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 수요를 당연히 반영해서 모든 그 100가지가 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을 한 학교에서 모두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개설된 부분들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조금 강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 학업 성취 보장,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아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출석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특히 부분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도입되는 친구들도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점 이수는 사실 학점 이수라는 건 다른 친구들, 지금 단위 이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게. 혹시 아실까요? 저거 아까 3번이요. 최소 학업 성취 보장. 무슨 말이냐면요. 학업 성취율이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킬까요? 시키긴 시키죠. 졸업을 어떻게 안 시켜요. 시키긴 시키는데 보충 프로그램이나 미이수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시 개설을 해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성취율, 최소 성취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과목에 대한 책임, 그것이 바로 저기 최소 성취율에 있습니다. 그럼 최소 성취율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거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40%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 한번 다시 미이수 됐다라고 생각하고 보충 좀 하자. 네,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쳤을 때 100점부터 40점까지는 괜찮고요. 40점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시 공부하자 이 뜻인 거죠. 졸업을 못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졸업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이수 프로그램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네. 학교마다 과목마다. 근데 과목마다인데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국, 영, 수 3개에서만 합니다. 네. 그 성취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취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내신 성적,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나온다고 우리 성적표에 A, B, C, D, E 이렇게 5개로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뭐 출석률이라든지 뭐 수행평가 점수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과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다 합한 것들, 다 합해서 성취율을 매겼을 때 40% 이하면 미이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굉장히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긴 해요. 자, 그래서 2023년부터 부분 도입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1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 완전 도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금 과정이 복잡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교과서도 바뀌고요. 교육과정도 바뀌고 대입도 바뀝니다. 네. 대입 안에 있는 전형들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바뀌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기가 논의되어지는 부분들은 뒤쪽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수능을 2개 만들자. 공통 과목만 해서 한번 치고 그다음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만 모아가지고 2번째 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서술형을 넣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대입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교육과정도 동일합니다. 지금 고등학생과. 근데 고교 학점제만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 부분 적용이 뭐냐 그러면 고교 학점제 부분 적용은 우선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라는 갑니다. 대입도 따라갑니다. 근데 3년간 원래는 204단위의 수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192학점으로 축소가 됩니다. 자, 단위와 학점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만약에 국어가 1시간 들었습니다. 그럼 그건 16주 또는 17주를 해서 1단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 국어가 2번 들었으면 2단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학생들은 204단위의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받죠, 3년 동안. 자, 근데
192학점으로 축소가 됩니다. 192학점인데 학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6주고요. 똑같이 단위가 1단위인 것처럼 학점도 똑같이 1학점입니다. 근데 192학점이래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수업에서 어떤 친구는 수업을 받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수업을 안 받는 공강 시간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똑같은 시간표가 어느 정도는 공통 지정을 해서 학교 지정해서 과목을 한 반에서 다 듣다가 어느 시간에 A세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A세트에서 과목이 한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 반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 만약에 3개 과목을 내가 수강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공강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강 시간에 뭘 할까요? 뭐 자기 탐구 주제라든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지도 사실은 본인이 짜야 됩니다. 놀고 싶겠죠. 놀고 싶겠죠. 하지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홀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옆에서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홀홀하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영수 과목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논의되어지는 건 40%고요. 수행평가, 내신 성적 다 포함해서 성취율이라고 하는 걸 매기는데 그 성취율의 40%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그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받느냐. 첫 번째, 우선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줄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자, 그럼 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과목을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선 수요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수요조사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폐강되겠죠. 그럼 폐강되면 그 친구는 그 과목을 들을 수 없나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뭐 플러스 교육과정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놔서요. 다른 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두세 개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방과후 같은데 또는 주말 같은 때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걔네들만 모아서 수업을 해주는 거죠. 또는 온라인 온공스쿨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과목을 아예 못 듣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그냥 이 수업을 원래 그 공부하는 시간에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듣는 게 낫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겠죠. 네, 무엇을 개설해주는 학교이냐? 어떤 과목에 중점을 두고 개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매해 수요 조사를 하는? 네, 매해 합니다. 이게 과목이 매해 바뀔 수 있는데, 그럼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지정할 때 올해는 여기에 뭐 일본어가 있어서 이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그래서 일지망을 그 학교를 적었는데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일본어가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 이렇죠. 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열었던 과목을 그 다음에는 대부분 열어주시죠. 근데 작년에 없었던 과목을 여기서 열기는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가 다른 데서 강사를 섭외해 오거나 아니면 다른 공동교육과정으로 보내야 되겠죠.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과목을 개설해주면 이제는 학교의 진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로 및 학업 설계를 하기 시작할 거고요.
저학업설계라는 게 그겁니다. 계열을 정하고 학과 탐색을 해서 자기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걸 갖고 나면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대충 나오겠죠. 계열별로. 자, 그러면 그때 수강 신청을 할 건데 사전 수요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한 2번 정도를 실행을 하는데 시간의 텀을 좀 많이 두고 2번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7, 8월 정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학교 생활을 조금 어느 정도 했다. 그 다음 방학도 지냈다라고 했을 때 내 진로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학기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한 번 더 해서 완벽하게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신청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학업에 관련돼서 이수를 하고 학생도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업 이수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율이 안 되면 미이수된 보충 과목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계속 보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 학점 취득이 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과정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2024년 이때가 지금 부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는 도입이 되는데 대입이나 다른 부분들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다 선택 과목을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요. 어머님들 고등학생들 보면 나중에 한 2학기쯤 되면 머리 애들이 막 싸매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게 애들이 과목 탐구하고요. 이 과목을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이런 거 탐구하고 자기가 그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맨날 상담하러 다닐 겁니다. 그게 그 과정이고요. 이 친구들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고교학점 제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똑같이 하지만 학점이라는 이수 단위가 바뀌는 거고, 그죠? 이수 단위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 미이수된 과목에 대해서 보충 수업이 조금 더 들어간다. 요 2가지만 바뀌는 겁니다. 크게는요. 이해되시나요?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면 적용이 되면 좀 더 많이 바뀐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192학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192학점 안에는 교과 학점이 174학점이 들어가 있고 창체 활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자동봉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죠? 봉사활동, 요게 자동봉진인데요. 그 창의적 체험활동이 거기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4가지가 이제 18학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192학점이고요. 192학점을 넘어서는 수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적게만 듣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목별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그리고 학업 성취율 40%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이사 또는 보충 수업. 근데 이게 지금은 23학년도, 24학년도에는 이렇게 보충 이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거다라고는 얘기는 했고요. 2025년도에도 제공은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말로 드랍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지켜봐야지 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드랍까지 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너희들이 공부할 만큼 너의 선택된 과목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요거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는 출석률만 졸업의 출석률이 들어갔다면 학점에는 학업 성취율이 들어가는 거고요. 책임 교육을 위한 제도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요겁니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과목 선택은 지금 고등학생들도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 기준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도 다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긴 해요.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과목이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고요. 이쪽이 교과 과목인데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자, 그때 여기 공통 과목부터 해서 진로 과목 요쪽 보이시죠?
요쪽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원, 고1 때 그 공통 과목은 특히 고1 때 대부분 듣고,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고2, 3 때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에서 전문교과원은 특목고. 특목고라고 하면 과학, 국제, 외국어, 아니면 체육, 예술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학교들이죠. 근데 그 학교들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의 개설돼 있는 과목들을 우리가 전문교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는요, 특성화고 아시죠? 특성화고, 네, 공고 이런데 그 특성화고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그럼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을 테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는 여기 공통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1학년 때 들어가서는 그냥 친구들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지정해 주는 과목 들으면 돼요. 자, 그러다가 2학년 때가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걸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그때 학교에서 지정된 게 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정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거 한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는 학생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통 과목 보이시죠?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여기까지가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기 있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보시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 있죠. 수능 시험 볼 때 치는 과목들. 그 수능 시험 볼 때 치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많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 과목.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되게 특이한 거 많죠? 실용, 기본 이런 것도 있고요. 인공지능 수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 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 고전과 윤리. 여기에 인공지능 기초, 농업 해양. 요런 식의 우리가 못 봤던 과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교양 과목도 있어요. 교양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에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를 갈 거다. 그러면 저기 과목들 중에서 경제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뭘 들어야 될까요? 자, 공통 과목은 다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치고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그럼 친구들이 경제학과를 가고 싶으면 무슨 수업을 들으면 될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보시면 국어부터 한번 볼까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거에서 경제학과과 완전히 관련돼 있는 과목은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기본 이수 단위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학에선 있겠네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 중에서 뭘 들어야 될까요? 확률과 통계 무조건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혹시 미적분은 들어야 되는 거 아시겠나요? 경제학과는 왜 미적분을 들어야 될까요? 경제학과는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들을 분석하고요. 그죠? 그리고 통계 자료도 분석할 때 그걸 전부 다 그래프로 다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 심오한 수학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도 들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야, 작문, 영어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들을까요? 영어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니까 본인 선택에 따라 들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지리부터 시작해서 사회 계열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는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제경제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땐 정치와 법이나 세계사 이런 것들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지리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에서는 경제학과가 들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혹시 수능을 만약에 보게 되면 친구들이 지금 수능을 보게 되면 과탐, 사탐 과목들 다 포함해서 몇 개 봐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개 보면 됩니다. 사탐 2개를 보든 과탐 2개를 보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보든 상관없습니다. 문이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내가 만약에 통합사회에서 나는 경제를 볼 거고 과학에서는 나는 뭐 생명과학을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진로와 연관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뭐 실용경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또는 나는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본인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에 따라서 또는 그 진로에 따라서 내가 트랙을 설정해 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되게 큰일 하지 않나요, 얘네? 그죠? 엄청난 일들 하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네. 자기가 네. 고등학교 때나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라는 네. 목표가 있다거나 목적이 있는 아이들이면 선택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없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 그러니까 솔직히 좀 점수 따기 쉬운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크게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논술, 특기자, 그 다음 정시 이렇게 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가지만 거의 일반 친구들은 안 갑니다. 그죠? 그러면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수시, 정시 맞죠? 수시, 정시 그리고 논술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다. 근데 나는 그래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아무거나 선택했다. 라고 할 때 전형 한 가지는 못 갑니다. 뭘 못 갈까요? 학생부, 특히 종합전형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로 역량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닦아왔는지 내가 학업을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형에는 자기가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대학 못 가나요? 다른 전형 하면 되죠. 다른 전형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사실 3학년 정도 때 3학년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기말고사 대부분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뒤에서 나중에 관심 학교나 이런 걸 서칭하는 스킬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보를. 그런 데를 어머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리 검사도 있고 계열 검사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검사들이 요새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검사들 다 해보시고 얘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본인 입으로 딱 들었을 때 그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해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근데 했는데 1학년 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엄마 나는 이쪽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난 여기가 조금 더 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흥미가 더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짜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짜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짜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처음부터 정보를 다 습득해야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있어요. 3학년 때 뭔가 진로나 뭐 이런 역량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못해요. 해봤자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3학년 1학기에도 한 6, 7, 8 요 정도는 다 수시 쓰느라 바쁩니다. 원서 쓰고 바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뭔가 활동들은 앞부분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 2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아무 계열도 선택을 못했고 진로도 선택을 못했다. 선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못했으면 나중에 1학년 때 빨리 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목 선택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이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 계열을 선택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카드라도 조금 더 쥐려면.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취직 잘 되나요? 꼭 그런 공식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든 하고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진다. 만약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바뀌어도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해놓고 있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 얘기거든요.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자기 과목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져요. 자기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전형이도 선택할 수 있고 이전형도 선택할 수 있고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전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정시요. 마지막에 남는 게 정시. 근데 정시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정시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그걸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애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논술을 신청해 놓습니다. 수시 기간에. 논술을 먼저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조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그리고 언어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 논술까지 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저 등급 되면 붙을 수 있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친구들이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카드는 많지만 그걸 내가 다 쓸 수 있느냐는 본인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떤 학교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교는 되게 과목을 잘 열어놓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문교과 1에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특목고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목고 과목들을 학교에 한 10개 정도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수학에 나는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다. 또는 나는 과학에 좀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선행된 과목들을 배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특목고의 전문교과 1이 학교에 설치돼 있다면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과학 쪽에 아주 빠져있는 그런 학과, 아주 과학과 관련이 아주 큰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과목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 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심화적인 무슨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상위권 학교를 노릴 때는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2025년이 되면 지금 보시면 그 과목을, 영역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요. 전문 교과를 이쪽으로 땡겨 올 겁니다. 땡겨 와서 여기에서 과목을 새로 만들 겁니다.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서 이 과목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은 현재 있는 과목들을 잘 보면 되지만 중학교 1학년 밑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과목 이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보셔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자료집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문교과 보시면 과학 계열만 해도 보시면 이건 과학 계열이라는 건 뭐 과학 중심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심화 수학, 뭐 고급 수학 이런 것들 있죠? 고급 또는 뭐 심화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 들어가는 게 지금 특목고에서 설치되어 있는 과목들인데 이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학교의 재량. 네, 이 학교에 이거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꼭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뭐 체육이나 예술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고 못 갔다 라고 해가지고 미술 포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포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술 계열 과목들을 그쪽에서 좀 땡겨오면 저런 데서 쓸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분의 제자가 영화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하는 걸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에 영화에 관련된 과목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플러스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관련된 과목들을 4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종합전형에다가 예쁘게 녹여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그 평가를 받을까요? 아, 얘는 여기에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열심히 진로 잘 찾고 있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엄청 잘 썼어요. 자소서를 또. 네. 네, 최소 인원수는 지금 4명에서 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어떤 학교는 소인수라고 해도 열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재량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A는 B입니다. C는 D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먼저 작년에 자료를 보고 추측을 한 후에 그 후에 내가 진짜 이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게 유리하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건 별로 유리하진 않고요.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많은 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면 유리하고요. 공통 과목이나. 왜냐면 상대평가를 적용하니까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필요가 없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율 3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3.3%만 되면은 A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거, 그 수강하는 인원이 많은 거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학생 수가 많은 것보다는 네, 수강 인원이 많은 거.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수강 인원이 많은 거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수강 인원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게 하나의 이유는 되긴 한데 만약에 네가 진짜 이 과목을 듣고 싶다. 그리고 네 진로에 이게 진짜 필요한 과목이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냥 밀고 가라. 소인수라도 그냥 밀고 가라. 다른 데서라도 좀 들어라. 특히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해서 상위권을 가고 싶다면 더 하라고 하죠. 종합전형을 좀 쓰고 싶으니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제경영학부나 이런 데를 들어갈 거면 이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꼭 듣고 뭐 직무, 영어,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 들어라. 그다음 뭐 범죄수사 전문가, 심리학과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뭐 화법과 언어, 영어, 독해와 작문, 현대사회와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2025년 교육과정에서 생겨날 과목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만의 다른 진로와 적성에 따른 나만의 시간표가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지나갈게요. 3번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듣는 과목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현재 고등학교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간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 선택이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가 평가 방식이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의 평가 방식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나눠져서 합니다. 자, 우선은 공통 과목은 전부 수능 과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예요. A에서 2단계로 성취도 평가와 9단계 등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9단계 등급이라는 건 1%는 1%란데요. 4%는 1등급. 그다음 11%까지는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1등급부터 9등급도 나눠지고요.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등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B, C, D, E 전체적으로 수행평가나 모든 생활들을 다 통틀었을 때 A에 들어가느냐 B에 들어가느냐 요 등급도 나눠집니다. 그게 성취도 평가고요. 그리고 거기 성적표 안에 9등급까지 해서 등급도 나오고 과목마다 심지어 점수하고 동점자 뭐 100분위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나오는 과목이 바로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평가 방식이요. 자, 그 대신 아까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공통 과목도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얘는 특성화고나 이런 데선 일부 학교에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빼놨었던 거지만 어쨌든 과학 탐구 실험은 ABC 3단계로만 성취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럼 또 뭐가 있냐?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우선 첫 번째, 3과목 이상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진로 과목을 3과목 이상은 좀 이수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좋은 점이 A에서 C 3단계로 성취도 평가만 산출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진로 선택 과목만 듣고 싶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진로 선택만 많이 듣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을 좀 소홀하게 되는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능 과목을 다 못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수능 포함되는 과목들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더 선택하면 예쁘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뭐 고교 융합 학습이나 아니면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실생활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목으로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과정을 보다가 내가 잘 못한다, 내가 이 수업을 학교에서 못 듣는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의 시스템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플러스 교육 과정. 2개에서 4개 정도의 학교가 인접한 학교가 한 과목에 대해서 신청한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수업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말 방과 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협력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있는 교수님들과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 이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창의융합, 그리고 제2외국어 등의 교과를 운영해서 주말에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음 온공교실은 일과 중에 또는 방학 중에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교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이제 열 수 있는 건데 뭐 국제정치나 정보과학, 경제수학, 실용경제, 심리학, 철학 이런 과목들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주말이나 방과 운영하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운영 요렇게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듣는 과목들은 자기가 정말로 추구해서 듣는 과목이 아닌 이상은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네, 여기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각자 자기가 만약에 대학교나 아니면 과나 계열 같은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핵심 권장 과목 또는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의 종합전형을 들어올 거면 이 과목은 필수로 좀 듣고 왔으면 좋겠어. 이게 종합전형에 영향을 끼쳐 라고 하는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요. 그 다음 요거까진 안 들어도 그래도 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권장하는 게 지금 저기 옆에 있는 권장 과목입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에 뭐 보시면 다들 수리과학부, 통계학부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가 약간 과목 과들이 전부 이과 계열이긴 하죠. 근데 이과 계열에서 보시면 어떤 학교는 수리과학부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듣고 오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통계학과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다 듣고 오래요. 수학을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수학을 싫어하는 애가 저기 들어가면 아이고야. 그죠? 엄청 힘들겠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진로 적성하고 맞는 학과가 어딘지를 잘 보고 거기에 핵심 권장 과목이 그 학교에서 권장하는 과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식품영양학과는 무슨 과목을 핵심적으로 권장하는 과목일까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식품영양학과니까 화학하고 생명과학입니다. 근데 보시면 2입니다. 2. 1이 아니고요. 자, 2라는 말은 1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1 듣고 2 듣는 거니까 어쨌든 과탐에서 생명과학이랑 화학은 1, 2, 1, 2, 1, 2, 1, 2 다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요. 의료학과, 수의학과는 생명과학 2를 또 들으라네요. 다른 것도 안 들어도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의료학과는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화학 2하고 생명과학 2, 그 다음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는 당연히 미적분, 기하는 듣고 거기에 물리학 2까지. 그 다음에 건축학과 여기는 미적분이래요. 그 다음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공통점 다 찾으셨어요? 공대? 수학 중에서도 미적분. 근데 서울대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대 뭐 과학에 관련된 과학이나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눌 때 그 자연계열 학과들은요 대부분 다 미적분까지는 원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거나 인문사회 계열인데 과학의 개념이 약간 들어가야 되는 곳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과학의 개념이 약간 들어가야 되는 학과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하자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는 미적분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을 자기가 얼마나 질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평가 기준,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 과목별 A, 2단계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9단계 등급을 산출합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A에서 C까지 3단계로 성취도. 그 다음 교양교과가 있었어요, 아까. 교양교과는 패스로만 표시됩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패스. 자, 그 다음에 예술하고 체육교과군도 있겠죠? 이것도 A에서 C 단계로 성취도 성적만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서 성적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조금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윗단계죠.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그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 만약에 학업 역량을 많이 늘려야 해, 높여야 돼, 그거 많이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건 다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학업 역량을 늘려야 한다, 높여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도 아직까지 집중력이 살아계시네요. 자, 그래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대학 입시 전형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논술 특기자, 그 다음 정시 전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은 내신과 학생부 자소서 지금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다 본다는 뜻이죠. 근데 전형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전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 안 드려요.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는 뭐가 있죠? 내신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성적 내는 데 집중을 할게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겠죠. 근데 학생부 교과니까 얼마나 애들이 내신 성적이 좋겠어요. 그거는 감안해야죠. 근데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 그러니까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 4등급, 5등급 정도는 했다. 그랬는데 한 번 역전을 꾀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는 5.8등급 맞았는데 내신 성적 5.8등급 맞았는데 한국 해양대 들어갔습니다. 5.8등급은 절대 해양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친구가 학생부를 예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학생부를 예쁘게 만든다는 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과목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요. 자, 그 다음요.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근데 2023년도에 제가 학생부, 지금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자, 학생부를 왜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에 수시 학생부인데 아까 교과 전형은 뭐 본다 그랬어요? 내신 성적하고 최저, 수능 최저를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요 5개 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뭘 넣었죠? 서류를 넣었어요. 서류가 뭐예요? 학생부예요. 서류가 학생부예요. 지금 막 넣기 시작했어요. 더 재밌는 건요. 서울대 있죠, 서울대. 사실 서울대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얘네가 또 변형을 시켰어요.
우리 그때 정부가 정시 인원을 40%까지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따라야 되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형시킨 게 뭐냐? 40%로 가되 정시, 그러니까 수능 본 거예요. 원래 수능 성적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서류를 넣어버렸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해서 점수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시로도 서울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학생부 열심히 다듬어야 된다. 진짜요. 특히 상위권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근데 이 기조가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 지금 처음에 서울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5개 대학이 또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대학교도 동동동동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친구. 고1이 되는 지금 중학교 1학년들 친구죠. 붙어죠. 네, 그 친구들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제도가 지금은 아까는 현행 대입제도고 이거는 2024학년도 입시까지 바뀌지 않아요. 아, 5학년도 입시군요. 맞죠? 2023 올해고 24, 25. 네. 근데 2028 대입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대학교 입시를 볼 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입시를 볼 때. 그때가 2028학년도거든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미래형 수능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1, 수능 2 이렇게 2가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시랑 수시를 통합해서 실시하는데 이거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다음에 2번 실시한다. 뭐 내신 전 과목 6단계 성취평가로 전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의가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어요. 변할 거다. 변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자면요. 교육과정도 따로고요. 사실은 고교학점제도 따로 시행되고 대입평가제도도 지금 따로따로 시행됩니다. 자, 근데 현 중3, 중2는 부분 도입이 될 거고요. 중1 그리고 초등 전체는 완전 시행, 그래서 대입 대폭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세부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학생부는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세요? 학부모님들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신 거면 초등학교는 상관없지만 중학교 학부모님이나 고등학교 학부모님인데 요렇게 생긴 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떼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요런 걸 알고 계셔야, 그죠?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고요. 이거 다 검색하면 나와요. 자, 고등학교 샘플이고요. 저는 거기 볼 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무슨 뜻에 맞춰가지고 이 학생부를 작성할 건지 예쁘게 작성해라. 거기 길이 있다. 자, 학생부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5, 6, 8번에만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죠. 왜죠? 중요하니까. 그죠? 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적이 나오고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세특이 과목별로 적히는 란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여기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다들 선생님이 써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한 것들에 대해서 쓴 것보다는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그 지켜본 데에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라고 해서 성적표에 마지막에 적어주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추천서. 추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새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 보면 선생님들이 나쁜 말 쓴 거 별로 없었거든요. 본 적 잘 없으시죠?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 신랄하게 씁니다. 엄청 신랄하게 쓰진 않아요. 근데 요걸 읽고 있으면 이 친구가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가 보이도록 씁니다. 지금은 요새는 왜냐면 그런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5, 6, 8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 6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근데 5번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율 영역, 동아리 영역, 진로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뭐 했는지, 2학년 때 뭐 했는지, 3학년 때 뭐 했는지 이렇게 적고요. 봉사활동 실적 적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이렇게 생겼어요. 학년마다 이제 학기에 교과 과목 뭐고, 그 과목은 뭐고, 단위수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척차 등급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쭉 적게 돼 있어요. 그 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쭉 다 적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뭘 적냐? 과목별로 적습니다. 그러면 과목 선생님이 적겠죠. 담임 선생님도 적겠지만 과목 선생님도 적겠죠. 그러면 근데 그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했던 활동을 지금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기억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기도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한 사람이 거의 몇 반을 돌아다니면요. 몇백 명의 학생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학생 거 다 기억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쓰긴 다 써야 된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100명이면 100명 거 다 써야 돼요. 똑같이 써요? 저러시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이 쓰는 건 아닌데 학생들한테 자기평가서라는 걸 받아요. 자기평가서. 네가 학교 생활 동안에 뭐 했니?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배운 점은 뭐니? 배운 점에 대해서 네가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활동하고 싶은 건 없었니? 그건 해봤니? 그걸 다른 거랑 연결시킬 순 없어? 뭐 독서랑 연결시킬 순 없어? 이런 것들을 학생이 적어요. 근데 그걸 학생이 적고 나면 그걸 보고서 선생님이 아, 이 학생 맞다. 이런 활동했었지?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타이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은 학생이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정보는 줄 수 있지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 막 그냥 학교에서 대충 활동을 했어요. 뭐 진로 활동을 한다고 선생님이 강사들 막 불렀어요. 그래서 진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막 대충 활동했어요. 애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평가서를 적을 때 제대로 적을 수 있을까요? 못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활동에서 무슨 의미를 끄집어내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나는 뭘 배웠냐 이걸 본인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집에서 못 적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적어야 돼요. 지금 요새 수행평가도 학교에서 다 적죠? 맞아요. 학교에서 다 적어야 돼요. 학교에서 다 적는데 그때 누가 표현하냐? 학생 본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본인이 표현을 안 하면 누가 표현하냐? 학생 친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 진짜요. 동료평가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요걸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근데 요거는 왜 자꾸 잠깐 갖고 왔냐면 학생부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전문가들한테 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래요. 세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과 밑에 적혀있는 활동 상황.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는 동아리 활동이었죠. 자, 그 다음요. 이거는 세특이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거기 들어갔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교사님들은 이제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업 역량이라는 건 성적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특 내용이 예쁜 거예요. 학업 성취도는 낮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세특 내용이 예쁘다면 그걸로 가만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특 내용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걸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부를 기재를 할 때는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요 5가지만 가지고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평가서하고 여기 수업 산출물 이 2가지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소감문이나 독후감 같은 것들도 하시는데 소감문이나 자기평가서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자료고요. 나머지 이거 이외의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서는 절대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이 기재하신다고 얘기 드렸어요. 내가 기재한다고요? 아니요. 선생님이 기재합니다. 과목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 자, 그래서 요렇게 기재가 되고요. 조금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들이 조금 보시면 수업 시간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이해하려고 복습을 철저히 함. 잘 쓴 거죠. 잘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는 생활기록부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너무 모호해요. 누가 판단을 해요? 못하잖아요. 저거는 누가 봐도 누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예를 보여드릴게요. 교과 1학년 사회세특에 적어놓은 거예요. 교과학습 주제 발표 수행평가에서 언론과 빅데이터라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언론 그 빛과 그림자라는 소주제로 발표함. 언론의 기능을 크게 정보 전달, 사회적 약자 보호, 여론 형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언론의 기능 속에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 연예인들의 기사, 소래포구 화재 사건 등을 사례로 하여 발표함. PPT의 구성과 뉴스 앵커와의 기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재미와 내용적 요소를 모두 충족함.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학기말 토론 수업에서 찬성 측 입장에서 신상 공개를 통한 범죄 발생 억제와 잠재적 성범죄자 및 강력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이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개, 이것도 글자 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지금 이 친구는 수행평가 하나랑 여기 토론 수업 2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학생부 관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과 선생님이 원활이라고 돼 있네. 자, 원활하게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생 자체가 스스로 자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자기주도적인 학습인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 활동에서 느낀 건 뭔지, 느껴서 내가 추가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건 뭔지 그것까지 전부 다 학생이 알맞게 적어낼 수 있어야 세특이 예뻐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자꾸 소감문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네? 25분이에요?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관심학교 서칭 스킬 키우기예요. 자, 관심학교를 선생님,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살짝 조금 왜 우리 군에 있는 학교가 뭐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뭘 볼 수, 그 학교들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지금 정보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과목을 선택할 때도 당연히 그 학교에서 열어주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거기에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는 대회라든지 뭔가 활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특색 사업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예요. 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 되게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커리어넷에 들어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시면 진로심리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6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검사를 대충 다 하고 나면요. 대충 나와요. 얘가 뭐 좋아하는지, 얘 무슨 심리로 뭐 어떤 거에 흥미 있는지 대충 나와. 이거 그 대신 해야 되는 건 뭐죠? 후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는 워크넷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워크넷에 가는 거예요. 워크넷에 가서 저기 보시면 직업진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직업진로라는 데 가시면 내가 알고 있는, 만약에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 난 동물을 좋아한다, 나는 뭘 좋아한다, 이런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검색하면 돼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직업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아,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하면서 계속 보시고 이것도 재밌겠다 하면서 서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학교 알림이. 이게 알짜입니다. 자, 학교 알림이는 다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자, 학교 알림이라고 그냥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이름을 적어요. 여기다가 적고 나서 검색을 하면 요렇게 밑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떠요.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공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건 못 바꿔요. 아주 사소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맨 마지막 장에다가 넣어놨을 텐데 교육활동의 교육과정 편성, 그다음 교육활동의 교육운영 특색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에 허급 성취 사항의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여기 부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려놓은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저기에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2022학년도에 기장의 모 학교예요. 기장의 모 학교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과목이 편성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 있죠? 색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는 여기 중에서 4학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여기 과목 중에서 4학점, 여기 과목 중에서 4학점, 여기 과목 중에서 4학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색깔별로 표현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학교에서는 요만큼까지 여는구나. 요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를 신경 써서 보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란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이에요. 아이고, 여기 학교가 나와버렸네. 자, 얘네는 4개나 해요. 특색사업이 4개나 있어요. 특색사업을 하나씩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예하고 영화를 도입한 문화예술교육이래요. 짱 좋아요. 보셨더니 저 보세요. 공예교육인데 요게 저는 좋더라고요. 영화인데 영화를 아예 제작을 해요. 제작하면 뭐가 좋을까요? 얘네는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전부 다 세특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이거. 여기다 연계를 시켜보세요. 영화 과목이라고 해서 영화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시나리오 쓸 거죠. 그럼 국어 공문이나 문예 창작하는 친구들 도움 될 거고요. 그다음 소품 같은 거나 장소 섭외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돈 관리해가지고 총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저기서 경험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컨텐츠 하나를 같이 제작함으로써.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위한 교과 연계 진로 교육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1학기, 2학기 나와서 아예 활동 내용을 쫙 정리해놨어요. 18차시까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리 소홀하게 해도 저기 거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원어민 운영을 위한 외국어 교육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외국어 교육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외국어 교육을 하면 또 항상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가 나눠지고 주제가 관련이 다 있는 친구 없는 친구가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또 느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목별, 교과별 평가 계획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뭐가 좋냐면요. 수행평가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가. 요렇게. 국어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기에 1학년 1학기에 뭐 하는 그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뭘로 할 거다라는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좋은지 아세요? 수행평가에서 나와 있는 산출물들이 세특에 가장 많이 적혀요. 근데 내가 먼저 알고 이걸 준비할 수 있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독서 일지 작성할 때는 성취 기준은 이거고 그 다음에 배점은 이거고 채점 기준은 이렇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한 친구가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우리 1학기 동안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는 저런 채점 기준이나 평가 방법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면 참 좋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고요. 여기는 학과 같은 거 볼 때 쓰는 사이트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아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면 정보를 충분히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약할게요. 자, 오늘 강의에서 어머님들께서는 꼭 이거까지는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1번, 고교학점제는 부분 도입, 전면 도입 2023년, 2025년의 예정이고요. 현 중1은 고교학점제 완전 시행하기 때문에 대입이 개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로 흥미와 적성에 따른 계열과 전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3, 고1 여름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과목의 수요조사가 1차 끝나는 시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계열과 학과가 나와 있어야 저 때까지는 나와 있어야 내가 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까지는 한번 선택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나의 아이가 좀 어리다 또는 중학교, 고등학생도 똑같긴 한데요. 고등학생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과 능동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곳에서 뭔가 얻을 거. 제가 그 어머님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 드렸죠. 뭐 얻고 싶은지 생각하시라고. 똑같아요. 그 활동이랑 똑같아요.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 거랑 생각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는 엄청난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 학습 역량하고 능동성이요. 아이들한테도 이거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다 학교 그냥 끝나면 집에 가는 애들 많습니다. 정말로요. 자기 평가서도요. 쓰면 다 보여요. 애들이 진짜 성의 있게 이 활동에 임했냐, 못했냐 너무 보여요. 사람들이 수시 평가하면 저 입학사정관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점수로도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의 기록물 가지고도요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세울 수 있어요. 어머님들도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자,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지금 학구적으로 적고 듣고 적고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푸시를 해주시면 돼요.